집안의 공기는 늘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가 동시에 숨을 한 번씩 참고 보는 느낌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다. 지출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습관은 젊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거라고 했다. 작은 수첩에 연필로 쓴 날짜와 금액들, 오늘 마트에서 쓴 돈, 교통비, 관리비, 약값,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두었다. 문제는 그 꼼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에게는 인색함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빠, 이번 달 학원비 좀 올랐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아버지는 수첩을 먼저 펼쳤다. 눈썹이 조금 찌푸려지고 손가락이 숫자 위를 천천히 훑었다. 얼마나 올랐는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나오면 거실 공기가 아주 약간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그 순간을 싫어했다. 경제 이야기가 오가는 건 당연한데도 이 집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많이 올랐어? 아버지가 다시 묻자 아들은 괜히 눈치를 봤다. 요즘 다 그렇지 뭐. 대답은 얼버무리듯 나왔고 정확한 금액 대신 요즘 다들 어쩔 수 없이 같은 말들이 앞에 줄줄이 붙었다. 며느리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냥 좀 내주면 안 되나. 마음속에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을 했다가 아버지의 무표정한 대답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번다고 다 쓰면 나중에 너희가 힘들어져. 그게 아버지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다. 맞는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마치 지금 힘든 건 중요하지 않다는 판정을 듣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늘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점심 이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채웠다. 옷도 새로 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같은 점퍼, 같은 모자, 같은 신발. 계절만 바뀔 뿐 아버지의 옷차림은 언제나 단정하지만 소박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조금은 구식인 아버지였다. 가끔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며 쓸데없는데 돈 쓰는구만이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마트에서 1,000원이라도 더 싼 걸 찾으려고 같은 진열대를 2번, 3번 도는 사람. 며느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다. 우리 사정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아들과 자신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월세가 아닌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며 빠듯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모든 걸 조이고 살아야 하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 스타일이 원래 저래. 너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포기 선언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관리비 고지서와 카드 명세서, 각종 고지서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한 장 한 장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거 전기 많이 썼네.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던 날들이 이어진 뒤였고 에어컨을 자주 쓸 수밖에 없었다. 아이도 더위를 많이 타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그러니 전기세가 더 나온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요즘 진짜 더웠잖아요. 애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다.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 말 뒤에 늘 붙던 문장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좀 아껴 써야지. 지금부터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하나 닫히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잘못했다는 말도 아니고 크게 꾸짖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우리가 또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 익숙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날 밤 부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지 뭐.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근데 매번 저렇게 나오면 나도 좀 지친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틀린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더 답답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까지 아끼냐고 정면으로 묻지는 못했다. 단지 이 집은 원래 이런 집이라고, 이 집의 공기는 원래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납득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이 집의 공기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려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며느리의 마음에는 질문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일까? 그 질문은 곧 이 집에서 아무도 몰랐던 진실로 이어지게 된다. 아버지는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행동의 의미를 가족들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왔다는 점이었다. 며느리는 장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을 슬쩍 살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도 장바구니에 넣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했다. 이거 하나 더 넣어도 될까? 고기는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그 질문은 숫자로 바뀌었다. 5,000원, 1만원, 2만원. 계산대 앞에 서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합계를 2번은 맞춰본 뒤에야 줄에 섰다. 오늘은 좀 샀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그날 장보기는 한계를 넘은 소비가 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진짜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이 식재료이고 필수적인 생필품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없는 날에 며느리는 혼자 마트를 갔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좋아하던 음료수 하나.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묘한 해방감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따라왔다. 이걸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 기분 좋은 해방감은 금방 줄어들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해했다. 자신이 어느새 이 집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날이었지만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밥을 먹다가 슬쩍 이런 말을 덧붙였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사람들 다 힘들겠더라.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자신이 지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는 원래 저런 식이야. 우리한테 직접 뭐라고는 안 하시는 분이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렸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 욕을 한 적도, 손찌검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늘 아버지였다. 생활비를 나누는 방식, 어떤 지출을 줄일지, 어떤 지출은 허용되는지. 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규칙으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집 안공기 속에 조용히 퍼져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우연히
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보게 되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채 잠깐 자리를 비웠던 틈이었다. 생활비 내역인가 보다. 대충 그런 생각으로 수첩을 힐끗 본 순간 의외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송금, 정기이체. 며느리는 눈을 한 번 더 씻고 보았다. 적힌 날짜들은 규칙적이었다. 매달 같은 날짜, 비슷한 금액. 누구한테? 받는 사람의 이름은 약자로만 적혀 있었다. 성만 보이고 이름은 이니셜처럼 표기되어 있었다. K로 시작하는 이름. 낯설었다.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나? 머릿속으로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방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그대로 덮어두고 부엌으로 몸을 피했다. 아버지는 별 의심 없이 수첩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집안의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남았다. 저건 뭐지? 우릴 위해 쓰는 돈은 하나하나 조이고 계신데 저 송금은 뭐지? 그날 밤 며느리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숫자들, 날짜들, 정기이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녔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돈을 가장 아끼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어쩌면 어디론가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낯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궁금증을 자극했다. 아버지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아끼고 있었을까? 그 질문은 곧 이 집의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 며칠 동안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그 작은 수첩은 떠나지 않았다. 새벽에 눈을 떠도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첩 위에 적힌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기이체, 은행, 송금. 그러나 다시 확인해 볼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다. 몰래 수첩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찾아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시어머니도 함께 따라 나섰고 집에는 며느리와 아이만 남았다. 아이도 학원에 가고 집이 잠시 조용해진 시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방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평범한 옷장, 서랍장, 작은 책상. 아버지의 방은 언제나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걸 열어도 되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더 큰 질문이 떠올랐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서로를 위한 걸까? 그 질문이 조용히 등을 떠밀었다. 서랍 서너 개를 열어본 끝에 그 수첩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식탁 위에서 봤던 그 수첩. 며느리는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천천히 표지를 넘겼다. 처음에는 생활비 내역들이 보였다. 마트, 약국, 관리비, 교통비. 익숙한 숫자들. 몇 장을 넘기자 다시 그 항목이 보였다. 월일 은행 정기이체. 금액 10,000원. 날짜 옆에 짧게 적힌 이름. 성만 온전히 적혀 있고 이름은 줄임 표시처럼 표기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가끔, 아주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던 그 사람. 동생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면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냥 형제니까 연락하는 거겠지. 그 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깊이 묻지 않았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동생? 며느리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기 적힌 금액이 매달 나가는 거라면 그 금액은 이 집의 생활비에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했다. 수첩 마지막 장 근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수술비 일부, 요양원 비용, 지난달 밀린 것 정리. 글씨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수첩을 덮고 제자리로 다시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문을 닫고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지만 방금 본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돕고 계셨던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의외로 감동이 아니었다. 서운함이었다.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줬다면 이 집의 공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인색함처럼 느껴졌던 말들, 꼼꼼함, 아껴 써야 한다던 그 말들이 다른 의미로 들리지 않았을까? 며느리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아 쥐었다.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집에서 그동안 흘렸던 눈물, 조용히 견뎌왔던 답답함들이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도 알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원 다녀온 이야기만 간단히 했다. 검사 결과는 크지 않은 문제였고 약만 조금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버지는 식사를 마친 뒤 언제나처럼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쓴 항목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는 이제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수첩은 단지 이 집의 살림을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과 책임을 조용히 견디고 있는 기록이기도 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오래 숨겨온 진실의 흔적이기도 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심했다. 이제는 묻지 않고 넘기지 않겠다고. 한 번쯤은 정면으로 그 진실을 마주해 보겠다고. 며느리는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다. 현관 앞에 놓인 신문 더미를 슬쩍 치우다가 우편함 위에 올려진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행 로고가 찍힌 얇은 종이 봉투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안내장이거나 광고라. 평소 같았으면 대충 옆으로 밀어두고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요즘에도 종이 통지를 이렇게 보내나? 멍하니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며느리는 그 봉투에 적힌 이름을 봤다. 받는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안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며느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장봐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채소를 냉장고에 넣고 고기를 나눠 포장하고 라벨을 떼어내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봉투 쪽으로 향했다. 괜히 내가 볼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매달 생활비를 둘러싼 대화, 아껴야 한다는 말, 지출을 줄이자는 이야기. 우리는 여유 없다. 쓸데없는 데에 돈 쓰면 안 된다. 시아버지의 그 단호한 말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다. 결국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뜯을까 말까? 손가락이 봉투 끝을 만지는 동안 심장은 괜히 더 빨리 뛰었다. 아니지, 이건 어른들 우편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봉투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왔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손에 쥔 채 현관 쪽을 돌아봤다. 눈이 잠깐 마주쳤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멈출 필요가 없는 듯 지나갔다가 딱 봉투에 꽂혔다. 공기가 묘하게 굳었다. 그거 은행에서 온 거야.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다. 며느리는 서둘러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 네. 우편함 위에 있어서 식탁에 올려뒀어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방금 무언가가 포착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무심코 거실 수납장을 열어보았다. 서류가 모여 있는 서랍, 보험증서, 각종 고지서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슷한 은행 봉투 몇 장을 발견했다. 이미 뜯어져 있는 봉투들, 속지 중 일부는 없었고 일부는 숫자와 글자가 가득한 종이들이었다.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같은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낯선 이름, 가족 중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성과 이름. 금액은 작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 하지만 매달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이 정도면 우리 생활비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었겠지.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하고 빼는 동안 묵직한 감정이 함께 올라왔다. 근데 누구지? 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지? 며느리는 종이를 접어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자기도 모르게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고민했다. 당신 아버지는 뭐에 그렇게 돈을 쓰실까? 목까지 올라온 말은 결국 다시 내려갔다. 대신 짧은 한숨만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시아버지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건 며칠 뒤 며느리는 우연을 가장한 시선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다. 일부러 뒤를 밟거나 몰래 훔쳐보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저 궁금함이 조금씩 크기를 키워가고 있었을 뿐이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을 때면 그 옆에 앉아 설거지 거리 수건을 개며 신문 사이에 끼워진 종이를 힐끗 보고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내 들었을 때면 시선을 일부러 떼지 않은 척하며 카드와 영수증 사이의 무늬를 훔쳐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가 잠깐 외출을 한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한동안 지갑을 바라보기만 했다.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냥 시선만으로 지갑의 존재를 확인했다. 보지 말자. 봐도 더 좋아지는 건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도 눈은 계속 지갑을 향해 돌아갔다. 결국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지갑 쪽으로 다가갔다. 지갑을 열지는 않았다. 대신 옆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반쯤 접혀 있는 종이. 한 번은 급하게 꺼냈다가 서둘러 다시 집어넣으려다 떨어뜨린 것 같은 모양새였다. 종이를 펼치자
처음 보는 주소와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동, 김이응. 짧은 이름, 성은 같지 않았다. 가족과 연결되지는 않는 이름이었다. 주소 아래에는 메모처럼 적힌 글귀가 있었다. 이번 달도 확인 전화 꼭 하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상상을 키웠다. 누구지? 왜 이번 달도지? 얼마나 오래된 이번 달일까?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며느리는 서둘러 종이를 접었다. 다시 지갑 옆에 올려두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싱크대로 향했다. 어디 나갔다 오셨어요? 평소처럼 묻고 평소처럼 대답을 들었다. 은행 좀. 짧은 한마디. 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당신 아버지, 혹시 어디에 돈 보내시는 데 있어? 남편은 처음에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야? 생활비 말고 따로 매달 나가는 돈 같은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남편의 표정에 잠깐 당황이 스쳤다. 없는데 당신 왜 그런 걸 물어? 며느리는 이미 본 것들을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주 일부만 꺼냈다. 그냥 요즘 많이 아끼시잖아. 생활비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나 싶어서.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거실 한쪽으로 돌렸다. 아버지가 어디 돈 쓰시는 분은 아니야. 그건 나도 잘 알아. 그 말에는 확신과 동시에 조금의 불안도 섞여 있는 듯 했다. 며느리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걸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며칠 동안 며느리는 집안에 울리는 전화 소리, 문자 알림 소리에 괜히 더 신경이 곤두섰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전화를 통해 이름에 얼굴이 붓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예, 씨. 이번 달도 알겠소.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으라고 하시오. 치료. 그 한 단어가 공기 중에 오래 남았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는 평소처럼 말했다. 아버님, 누구셨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한순간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야.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그날 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진짜로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며느리는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앞자리에서 누군가가 간호사에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동요양병원 맞죠? 예, 김이응 환자 보호자입니다. 낯익은 이름이 귀에 꽂혔다. 며칠 전 종이에서 봤던 그 이름, 김이응.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의 주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졌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름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색창에 아까 들었던 병원 이름을 적었다. 요양병원. 찾아보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실제로 가보려는 생각까지는 처음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다. 만약 정말 아버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 이 병원에 있다면 모른 척 하는 게 맞을까? 며느리는 결국 버스 노선을 다시 확인하고 가볍게 겉옷을 걸쳤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시어머니에게 짧게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한 번 더 멈칫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선을 넘는 건 아닐까? 이건 아버님 사생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뒤에 붙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혹시라도 아버님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병원 안은 조용했다. 백색 조명 아래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볍게 울렸다. 며느리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 김이응 환자분이 계신가요?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금 우회해서 말했다. 가족 지인입니다. 혹시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만 들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다. 오래 누워 계신 분이에요.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거동이 많이 어려우시고 주로 보호자분이 비용 관련 연락을 받고 계세요. 보호자분 성함이? 며느리는 끝까지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그 질문을 먼저 내보냈다. 간호사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김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끔 전화 오시고 매달 비용 정리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다. 남편과 같은 성, 그리고 너무 익숙한 시아버지의 이름. 며느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병실 앞 복도에 서 있는 동안 문 안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희미한 신음소리가 머릿속에 박혔다. 여기 이 병실 어디엔가 시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책임져 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는 그날 당장 나지 않았다. 대신 문 손잡이 위에 손을 한번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손짓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 풍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프신 분이구나.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았고 남편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듯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흰 병실, 창가 쪽 침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보호자 이름. 아버님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그렇게 해오신 걸까?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아버님 쪽 친척들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생 얘기를 잠깐 한 적은 있어. 어려서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남편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왜 고향에 안 내려가냐고 물었다가 혼난 적이 있어. 그때 아버지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힘들다고만 했거든. 동생분이 혹시 지금 며느리의 말끝이 살짝 떨렸다. 남편은 며느리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당신 뭐 본 거 있어? 직설적인 질문.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일을 모두 말하지는 못했지만 알게 된 사실 일부만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냥 이 근처 요양병원에 아버님 성함으로 보호자 등록된 분이 있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확실해? 응. 병원에서 보호자 이름 확인해줬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아버님이 오랫동안 돌보고 계신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동생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추측에 가까웠다. 예전에 잠깐 들은 얘기가 있어. 아버지 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 그때 아버지가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돈에 민감했는지, 왜 매달 어디론가 꾸준히 돈이 나가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직접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아버님은 우리 모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다음 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쳐 들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오르고 신문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갔다. 며느리는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앉아있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요즘 생활은 괜찮으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건 오히려 며느리 쪽이었다. 네. 그렇죠. 아직 버틸만은 해요. 대답은 가볍게 했지만 목이 조금 마른 듯 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정작 힘들다고 말해야 했던 사람은 아버님이 아니었을까? 말하지 못한 사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조용히 지켜온 세월. 며느리는 그 세월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상상해 보려 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기로 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대놓고 아버님 매달 누구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기에는 그동안의 침묵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조금 돌아가기로 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시어머니와 둘이 부엌에서 반찬을 다듬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형제분들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잠시 며느리를 흘깃 바라봤다. 굳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속에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한 쪽에 더 가까운 기색이 분명히 느껴졌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겪어온 이야기들. 시어머니는
한숨처럼 짧게 내쉬고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그이한테 형제가 하나 있었어. 동생.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동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지. 일은 제대로 못하고 돈 버는 건 늘 형이 도맡아야 했어. 형, 지금의 시아버지였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이는 고향 쪽으로 돈을 계속 보냈어. 솔직히 나도 그게 부담될 때가 있었지.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옛날 서운함이 스쳤다. 근데 동생이 크게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날이 있었어. 그때 그이가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 화를 내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다음 날 혼자 내려갔어. 그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집안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며칠 있다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아예 그쪽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 대신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혼자 은행 다녀오는 일이 늘었고, 며느리는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그게 얼마나 됐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10년은 넘었지. 아마 그 이상일 거야. 10년. 한두 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간.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은 시어머니에게도 예전부터 있었던 질문인 듯 했다. 그이 말로는 우리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더라. 동생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해주셔도 됐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 속에는 답답함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그이가 원래 그래.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말을 안 해. 힘들어도 티를 내질 않아. 그 순간 며느리는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무뚝뚝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을 들고 서 있는 오랜 버릇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직접 듣고 싶었다. 아버지의 입으로. 거실에는 TV 소리만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늘 앉던 자리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응? 요즘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 한번 목을 가다듬었다. 그래도 아버님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는지는 알고 싶어요. 뜻밖의 말에 시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는 조금 돌아 들어가기로 한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아버님이 매달 누군가를 돕고 계시다는 거 조금은 알게 됐어요.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시어머니가 개던 빨래를 멈추었고 TV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들은 방에서 이 상황을 모른 채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 목소리는 화를 내는 톤이 아니었다. 다만 오랜 시간 숨겨온 방을 갑자기 들킨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우편으로 온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 병원까지 다녀온 거야?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더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래,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허락 같았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 동생이야.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 젊을 때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거의 없었지.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오랜 체념이 깔려 있었다. 처음 쓰러졌을 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때 내가 알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 뒤로 그 집은 내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조카는 아직 어렸고 가진 거라곤 달랑 집 한 칸뿐이었거든.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보았다. 너희에게 말하면 당연히 도와주자고 했겠지.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 며느리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가족인데 함께 나눌 수도 있었잖아요. 시아버지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다. 내가 한 선택인데 왜 너희까지 힘들게 해야 하냐?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고집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다. 그 고집 안에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마음먹었지. 내 노후를 줄이고 내 쓰는 돈을 줄이는 걸로. 시아버지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근데 막상 해보니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더라고. 옷도 굳이 새로 안 사도 되고 여행도 안 가도 살겠더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섞어 웃었다. 그러니까 내게도 좀 말하지 그랬어. 당신 혼자 다 짊어질 것처럼 하니까 내가 더 서운했지. 시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오. 당신에게도 얘들에게도.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찌릿해지는 걸 느꼈다. 우리는 아버님을 그동안 뭐라고 생각해왔지? 돈에만 예민하고 생활비에 엄격하고 자기 노후만 챙기려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판단했던 시간들이 하나둘씩 부끄럽게 떠올랐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였다. 그래도 이제는 너희에게 말해도 될 것 같구나.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나버렸으니까.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누구 하나 폭발적으로 울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사과하거나 극적인 화해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먼저 바뀐 건 시선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예전처럼 돈에 예민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10년 넘는 시간을 조용히 쪼개어 누군가의 삶을 바쳐온 사람으로 보였다. 아침에 시아버지가 은행에 다녀온다고 말하면 이젠 더 이상 궁금증이나 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먼저 떠올랐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은 지켜주고 오시는구나. 남편 역시 변했다. 지갑을 열 때 늘 계산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도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같이 보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다. 됐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낸다. 그 말은 여전히 고집 같았지만 이번에는 멋있다고 느껴지는 고집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반 정도 보내봐라. 책임이라는 게 뭔지도 배워야지. 그 문장 속에는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다. 당신, 이제는 조금은 써요. 당신 옷도 하나 사입고 예전 같았으면 뭐하러 새 옷이냐며 손사래를 쳤겠지만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 겨울에는 두꺼운 옷 하나는 새로 사고 싶네. 그 소박한 바람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며느리는 어느 날 혼자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조금은 생겼다. 조용한 병실 안 침대 옆에는 조그만 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플라스틱 컵과 사소한 과일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남자를 바라보며 며느리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수님의 며느리입니다. 당연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마저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동안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저희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는 평범한 도심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인다고 느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늘 앉던 자리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건네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어땠냐? 그 평범한 질문 안에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네, 오늘은 아버님 덕분에 많이 배운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음을 지었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꿔온 사람, 조용히 책임을 지고 서 있던 사람, 이제야 가족들은 그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한 아버님이시네요.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통쾌한 사이다였다.